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초대 손님 김정호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볍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김정호 교수라고 합니다. 경제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또 김정호의 경제TV라고 하는 제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치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전쟁 이야기이고 전쟁들로 인해서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변화가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 것인지 네.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공부하고 또 그 공부한 결과들을 시청자분들과 좀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항상 전쟁이라고 이제 운을 띄우셨잖아요. 네. 최근 이 세계 경제를 설명할 때 네. 전쟁을 빼놓고 네.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22년 상반기 초에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될 때 국제 유가가 급등했는데 급등한 배경은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네. 그래서 원유나 천연가스 수급이 완전히 단절되면서 예. 공급 대란이 왔고 국제 유가가 급등했었던. 그렇죠. 전쟁, 국제 유가 급등, 네. 초인플레. 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22년부터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네. 긴축의 시대가 찾아왔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이후에 또 여러 전쟁들의 이슈들이 있겠지만, 네. 근데 네, 한편으로는 유가가 그렇게 올랐잖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유가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다른 그렇죠. 세계에서는 예,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계, 서방 세계에서는 유가가 올랐는데 네, 그러는 이유가 러시아의 에너지가 서방 세계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걸 차단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들은 계속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파이프라인이 차단돼서 예, 에너지 공급이 줄어드는 데는 굉장히 가격이 올랐는데 예, 저쪽에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네, 남아도는 거죠. 네, 그래서 러시아 또 이란, 중국, 북한 이런 데는 에너지가 넘친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어 다른 있는 세계.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효과 변화는 세계가 짜겨졌다는 것이고 그렇죠. 서로 그 다른 세계들이 다른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세계가 짜게졌다. 굉장히 좋은 명확한 설명이신데 예. 그걸 이제 국제기구들은 보통 fragmentation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죠. 예, 맞습니다. 파편화되고, 네, 그죠? 예, 그렇겠네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질문지에는 없는 건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기 직전 아마 한 1, 2주 전인데 네. 푸틴이 중국에 갔죠. 네. 그때 아마 그 뭐죠? 그 올림픽 경기. 그래서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네. 주석을 만났고 그때 아마도 논의된 게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음모론일 수도 있어요. 어디에 쓰여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음모론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음모론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분명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가해질 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쟁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미국에 반하는 그런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네. 중동 국가들도 네. 분명 경제 제재의 대상이 됐었거든요. 네. 그럼 그 경제 제재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에너지 경제 제재일 가능성이 높고 네. 워낙 유러피언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고 경제 제재가 가해지면 이 천연가스를 어딘가에 공급을 해야 될 텐데 그게 또 중국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중국이나 몇몇 국가들은 오히려 천연가스 수급이 저가에 더 대박 원활해진 난 거죠. 거죠. 예.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면 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시진핑을 만나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중국에서 이거 받아줘 하는 일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이 이제 그거는 하고 잘 있는데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거는 네. 그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었는지는 전혀 그건 모르죠. 뭐 저는 예. 아는 바가 없지만 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푸틴이 서방이 저렇게 세게 제재를 가할 줄은 몰랐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 정도일 왜- 줄 몰랐다. 네. 예. 왜냐하면 전격 침략하는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네. 바로 이 서유럽의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네. 유럽 은행들에 예치되어 있는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바로 동결을 시켜버렸어요. 네. 예. 이거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주 우스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만약에 저쪽이 세게 나올 거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푸틴이 다 그 돈 뺐을 거예요. 안 빼고 있었어요. 빼기 전에 그걸 발동했다. 예. 아니 그- 그러니까 침략을 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을 그렇죠. 예.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혀 손을 안 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네. 그게 몇천억 달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동결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건 뭘 얘기를 해주냐면 그 이전까지 러시아하고 이 유럽 국가들이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정치인들 중에서 푸틴을 좋아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보다는 푸틴이 훨씬 나은 거예요. 거기다가 러시아산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유럽 모든 나라들이 다 에너지를 싸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러시아산 가스가 있어야만 이게 돌아갈 수 있고 그럼요. 그래서 푸틴은 10중 8구 말이죠. 이 유럽 국가들은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네.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거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제재 발동에 유럽이 참여하지 않을 거다. 예. 예. 그래서 달러 보유량은 줄였어요. 그건 확실하게. 달러 대신에 금 보유량을 늘렸죠. 하지만 유로는 손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확실하게 유럽 국가는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거는 그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네.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이게 그 전쟁이 네. 2월 20일인가 시작이 됐잖아요. 짧으면 3, 4일, 길면 한 2, 3주에 끝날 거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네. 푸틴이.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상대가 안 되니까. 음. 그래서 탱크 몇백 대 쫙 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예. 우크라이나는 그냥 항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웬걸 완전히 다른 예. 지금까지 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굉장히 잘 싸웠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잘 싸웠고 거기다가 플러스 그것만큼 더 중요한 요인은 러시아 군대가 너무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러시아 군인들의 사기도 형편없고 무기도 형편없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난 다음에 러시아 무기도 잘 안 팔립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예. 정말 이제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 봤는데 갑자기 그 당시의 상황들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지정학적 상황들. 네. 그때 이제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이제 배제시켜 예, 버렸죠. 배제시켰죠. 그러지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러시아는 또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미국이나 유럽 서방 국가들은 이 정도 경제 제재를 가했으면 전쟁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또 그렇죠. 서로 간에 예. 그러니까 둘 맞습니다. 다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전개된 게 아닌가. 예. 예. 이쪽도 그렇게 못한 것이 그래서 외환 보유고 다 동결하고 그리고 에너지 수입 차단하고 그러면 러시아가 돈이 없어서 항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한 이틀인가가 맞았어요. 하루인가 이틀인가? 네. 그걸 뭘 보면 아냐면 루블화의 환율을 보면 압니다. 네. 루블화의 가치가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맞아요. 그 하루인가 이틀인가. 맞아요. 그리고는 다시 회복이 된 다시 거예요. 회복했습니다. 놀랍게도. 놀랍게도. 예. 네. 맞습니다. 그때 이 기억이 딱 떠오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당시에 독일의 대응을 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예. 이 지정학적 이 분위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로피언 국가들은 미국의 그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유러피언 국가들 중에 그러니까 이 그 국가들이 고루 러시아의 뭐 에너지 의존, 특히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유독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 네. 그러니까 100%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쉽게 말을 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 요소 공급 차단만으로도 나라가 휘청이는데 그럼요. 네. 에너지 공급 차단이면 예. 나라가 망가지는데 어떻게 그걸 동참합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네. 독일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 50% 이상을 러시아에 그렇죠. 의존을 했었기 때문에 치명적이죠. 독일 근데- 입장에서는. 근데 정말 그때 네.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이 무기를 지원해 주는데 독일은 헬멧만 지원했었거든요. 그만큼 독일은 유독 네. 러시아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제조 국가로서. 예. 그런 모습이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독일은 뭐 너무 러시아에 대한 의존이 심했기 때문에 네.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정치적으로 보면 유럽 사람들이 그 2022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격 침공, 네. 그들은 이제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는 그 그냥 키우 수도까지 침공을 해 들어간 그 사태를 네. 미국인들이 9.11 사태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으로 바라봤대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를 정말 믿은 거예요. 푸틴을 정말 믿은 거예요. 네. 설마. 설마죠. 예, 네. 설마. 예. 그런데 진짜 사고를 친 거예요, 푸틴이.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이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방국과 비슷한 네. 그런 관계였는데, 그거 아니네? 네. 특히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그걸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된 거고, 그 동유럽 국가들이 EU의 회원국이고 나토 회원국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동유럽 국가가 침략을 당하게 되면 예. 서유럽 국가도 전부 참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같이 왜냐하면 나토의 운영 원칙이 그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한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모든 나라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합의를 한 것이고. 네. 동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느끼니까 예. 이건 내가 당하겠는데? 특히 맞아요. 폴란드는 아주 심각하게 그걸 느낀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그 공포가 뭐 유럽 전체에 다 퍼져나간 거죠. 맞습니다. 네. 정말 그 전쟁이 지금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네. 그 전쟁을 뭐 표현하는 수식어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하나의 수식어가 분명히 에너지 전쟁이었다라고 정의 네.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규명을 해 본다면 제가 왜 이런 운을 띄웠냐면요. 어쨌든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그 사파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사파가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미국이 이코노믹 생션스 그 네. 경제 제재라는 방망이가 있어요. 네. 이 방망이에 이코노믹 생션스라고 써여 있어요. 경제 제재를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원유나 천연가스가 공급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원유 수급이 부족해져서 유가가 비싸져요. 네. 그게 인플레를 자극해요. 음. 그것 때문에 고금리를 도입해요. 네. 그것 때문에 그 부메랑 그 방망이를 내가 맞는 모습이에요. 미국 스스로 맞는 모습. 예. 그 사파가 저는 아직도 그렇죠. 잊혀지지가 않는데 예. 어쨌든 그런 에너지 전쟁하에 놓였었던 것이다. 뭐 네. 지금까지도 그게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는데 그걸 어쨌든 겪었기 때문에 네. 그 부메랑이 돼서 그 방망이가 자기를 때릴지는 몰랐겠죠. 미국조차도.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하에서 에너지 전쟁을 겪었고 이 에너지 전쟁 겪은 과정에서 유러피언 국가들은 어쨌든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되는구나. 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 에너지 패러다임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만들었고 예. 그때 원전도 적극적으로 구축하자. 예. 그리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많이 하자. 또 에너지 소비도 좀 줄여보자.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에 의존했던 에너지만큼이 예를 들어 100이었다면 에너지 저감 노력을 통해서 뭐 10,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서 30, 원전 확보를 통해서 또 30, 그리고 천연가스를 다른 나라로부터 의존하자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0으로 만들자 하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정책을 그때 발표했고 이렇게 움직이는 네. 그 와중에 원전에 대한 관심이 이제 주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질문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오늘 우리 PD님이 주신 첫 네. 질문, 예. 원전 질문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네, 아는 만큼 제가. 이렇게 원전 얘기하면서 원전 얘기하려고 이 앞에 얘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체코의 원전 수주. 네. 참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한국 수자력 원자력이 프랑스라는 그 엄청난 경쟁자를 꺾고 네. 꺾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저도 되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예, 너무 어쨌든 뜻밖이죠. 꺾고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잖아요. 네. 자, 이거 대단한 성과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이런 현상을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